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기초의회가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합니다. 8대 의회로 접어드는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동일하게 나눠 가지면서 누가 새로운 의장이 될지도 관심인데요. 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선 제8대 김포시의회는 이전보다 몸집이 커진 거죠? 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8대 김포시의회, 이전보다 의원 정수가 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 2명이 늘어난 건데요.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하면 모두 14명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지역구별로 보면 가선거구부터 라선거구까지 4개 선거구에서 각각 3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전체 당선인 14명 가운데 절반인 7명은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난 7대 의회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구성이 절반씩으로 된 거죠? 네, 7대 의회는 7대 5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일하게 6석씩 나눠 가졌고요. 비례대표 역시 1석씩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양당의 의석수는 7대 7로 같습니다. 의석수가 같기 때문에 의정 구도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나 예산 통과에 있어 양당이 첨예한 갈등을 겪을 경우 진통도 예상이 됩니다. 또 민선 8기를 이끌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인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향후 시정 운영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치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누가 새롭게 의회를 이끌 것인가, 그러니까 이 8대 전반기 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네, 쏠리는데요. 올해부터는 김포시 회의 규칙이 개정되면서 의장 선거 과정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과반을 얻은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결선 투표에서도 두 후보의 투표수가 같을 때 기존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결선에서 투표수가 같을 때 다선 의원으로 결정을 하고요. 선수까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초선 의원도 의장이나 부의장이 될 수 있지만 여야 의원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양당은 최다선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3선 의원인 김인수, 김종혁 의원이 있고 민주당은 재선 의원인 김계순, 배강민, 오강현 의원이 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국민의힘 3선 의원 그룹에서 의장 선출이 유력하겠고요. 이전 관례대로 부의장이 야당 몫이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 재선 의원들 가운데 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의회는 다음 달 1일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을 합니다. 또 같은 날 의회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까지 이렇게 3개의 상임위를 구성을 하고 상임위를 이끌 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라질 김포시 의회 의정 활동 역시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에 물가 상승 문제 좀 심각하잖아요. 네. 점심값 문제 역시 직장인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 만나봤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평일 12시 점심시간. 모두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할 때 직장인 김진철 씨는 사무실 내 탕비실로 향합니다.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번거로웠지만 1년째 도시락을 싸다 보니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년 가을에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이 됐을 때 좀 나가서 밥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생각해봤던 게 전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던 게 좀 기억이 나서 그러면 개인 시간도 활용하면서 도시락을 좀 싸갖고 다니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철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뭐 또 전혀 안 사 먹는 건 아닌데 실제로 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실제로 먹었던 메뉴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매일 사 먹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사 먹지만은 도시락을 싸움으로써 좀 경제적으로 좀 지출도 줄일 수 있고 또 저축도 또 할 수 있고 해서 도시락 싸 갖고 다니는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온미 씨도 점심 도시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온미 씨 역시 비용 절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고 다니다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는 또 나가기도 싫고 편해져서, 그리고 요즘에 식당 가격도 많이 올라서 그거가 절약이 되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직장인들의 점심 도시락 열풍은 물가 상승과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저어새, 전 세계적으로 약 5천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인천이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라는 것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남동 유수진의 인공섬 모습입니다. 한 무리의 새떼가 섬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주걱처럼 납작한 부리가 돋보이는 저어새물입니다. 전 세계에 약 5천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입니다. 이 중에 약 4,500마리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데 특히 인천은 이 저어새의 최대 번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저어새 8쌍이 남동 유수지에서 처음으로 알을 낳았는데요. 현재는 200쌍 넘는 저어새가 이곳 남동 유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동 유수지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저어새가 바로 육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저어새가 어떻게 생긴 새인지도 알 수 있겠고 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생태원 등 단체들이 최근 남동 유수지를 찾았습니다. 배를 타고 조심스럽게 저어새에게 접근했는데요. 저어새 새끼 11마리에게는 인식표를, 성체 3마리에게는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인식표는 저어새의 연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기는 저어새의 서식지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동하는지, 어디를 중간 기착하는지, 그리고 북에 다른 북에 이동할 때 어느 나라로 이동하는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국내에 있을 때 위치 추적기 좌표를 수시로 활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핵심 서식지, 행동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는 나중에 향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추적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2001년 전 세계적으로 825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저어새는 보호와 관리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2021년 기준 개체수가 5,222마리로 늘었습니다. 지역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이끈 성과겠죠. 하지만 갯벌 매립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인간의 방해가 여전히 저어새 번식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송도 갯벌 매립은 인천 지역 핵심 이슈 중 하나이기도 했죠. 지역 환경단체는 갯벌 매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남동 유수지를 찾은 시민들은 내년에도 이곳 인천에서 저어새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전국적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지역의 장마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먼저 기상청에서 매달 가뭄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현재 가뭄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그 가뭄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가뭄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가뭄 지수가 뭐냐면 지금 현재의 가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겨울과 봄, 또 여름, 6월 들어서까지 큰 비가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6월 들어서서 매일매일 보면 어디에선가 소낙성으로 비가 조금씩은 떨어졌는데 전체 전국적으로 고루 그 장마 전선이 북상해서 내리는 비는 아직은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가뭄 지수 현황을 보면 4단계로 나눕니다. 약한 단계, 보통 단계, 심한 단계, 극심한 단계. 그런데 지금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 지방의 31개 행정구역에서 심한 단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91개 행정구역에서는
보통 가뭄 지수 단계를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극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올 지금 상태까지 비교적 그 가뭄이 보통 또는 심한 단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비가 평년보다 이제 적게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장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의 장마 언제부터 시작되고 또 비는 얼마나 내릴까요? 네, 지금 그 6월 들어서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어디에선가는 비가 조금씩 매일 쏘낙성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오늘 15일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중부지방에 흡족치는 않지만 그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비구름이 발달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본격적인 장마는 적어도 오늘로부터 한 열흘 이내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6월 하순경이 되면 그 장마가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남부지방, 중부지방으로 시작이 됐다가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치고 또다시 올라오고를 한 7월 중순이나 하순까지 약 한 달간 반복이 되는 게 장마인데 이 장마가 올해는 평년보다는 약간 늦게 그러니까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사이사이 비는 오지만 본격적인 장마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된 그 강수량 부족이 해소가 되려면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15일 시점에서 아직 열흘 이내에 장마가 본격 시작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 국지성 호우가 자주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습 집중호우라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낮에 해가 뜨면 기온이 지표 부근에서는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의 하층 부근은 데워져서 가벼워지고 이 상층으로는 상층 한 5km 그런 그 중간 상층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층에 찬 공기가 놓이고 밑에는 따뜻해지고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그 강한 소낙성 구름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이 그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한 그 국지성 그 엄청난 폭우는 아니지만 소낙성 강수는 계속해서 내릴 그런 기상 조건 속에 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상 전망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LG엘로비전과 인천 부평 6동 동수단길 상인회가 부평 지역 취약 가정에 지원 물품을 담은 사랑의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LG엘로비전과 부평 동수단길 상인회는 15일 오전 부평 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담아 마음 나눔 꾸러미 100상자를 포장했는데요. 지원 물품은 부평 6동 행정복지센터와 부평 중부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100가정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분들과 함께 저희 상인들과 함께 특히 잘 협력해서 이분들이 외롭지 않고 즐겁게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달받으면 저희 지역 내 이제 어려우신 그런 홀로 되신 어르신들에게 소중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꾸러미가 생필품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아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미세먼지 저감 정책 사업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지난 2018년 13.3%였던 위반율을 3년 만에 8.4%까지 낮췄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4배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절관리제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 등 자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모두 26건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에서는 초미세먼지 평균량이 20%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